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 현 일대에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담요, 천막, 생수, 즉석밥 등의 구호 물품을 보낸 것을 두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다고 기자회견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일본 인사들의 발언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는 이달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양국이 협력하면서 위기를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일본도 이런 문 대통령의 마음을 공유하며 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등장하는지 그 까닭을 유추해보면 최근 전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서 일본 당국도 방역 지원이 필요하자 한국에 대한 도움을 내심 바라는 것으로 풀이낸다고 외교 당국자는 언급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 역시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확산 사태 수습 국면이고 일본은 사태 확산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언급한 협력은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6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 설명과 그간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본은 상황 대응에 필요한 물품 등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급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유력 인사 등은 일본 내 한국 총영사관 등의 마스크 공급을 요청하거나 한국산 진단키트 등에 관해 문의하기도 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은 한국 정부가 현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방역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이 역력한 것으로 일본 정부만 빼고 모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정부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계기로 해외 참전 용사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일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만큼은 한국이 일본의 현 사태 관련해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검사 숫자 확충을 위한 테스트를 할 유전자 증폭 PCR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2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최근 전문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후생 노동성에 대책반으로 참가하는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데 교수는 일본의 확산에 관해 현재 확인되는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는 10배 이상이라는 견해를 최근 밝히고 있습니다. 테스트 숫자가 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의 PCR 관련 검사의 지원을 통해서 일본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도쿠다 야스하루 무리부시 오키나와 임상연구센터장도 지난 23일 보도된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확산 상황에 관해 현재 발표된 수의 12배에 달하는 숫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침 일본과 가까운 한국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 중심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진단키트나 기타 방역 관련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의 주요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는 한국은 반드시 나중에 그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나중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협상을 한국에 유리하게 끌어가도록 할 것이다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일 간에는 최근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지소미아 등 각종 경제 외교 이슈도 많은 차에 한국이 이번 기회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것이므로 절대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공식적인 외교 루트로서 일본 정부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표명하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일본 측에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올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아베 총리가 직접 정상 간의 통화 혹은 대외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에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정부 간의 공식적 협의가 있어야 나중에 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 정부 간에 어떠한 협상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웃나라 한국이 전세계 모범국으로 떠올라 일본에서는 이에 관련해 정부와 민간 간의 마찰을 일으키며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테루브튜브 마저 마치겠습니다. 전면 봉쇄부터 집단 면역까지 코로나 대응 방식에 따른 나라별 성적은 작년 12월 처음 세상에 존재가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28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팬데믹 앞에서
각국은 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대응해왔다. 나라별 인구 수나 의료 인프라가 사태를 막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어떤 대응 방식을 택했느냐 또한 나라별 코로나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린 중국부터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춰 코로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스웨덴까지 나라별 대응 방식에 따른 코로나 중간 성적을 살펴봤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체면을 구긴 건 초강대국 미국이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28일 1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 2위 스페인부터 6위 영국의 확진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압도적 1위다. 미국이 이처럼 코로나의 취약성을 보이게 된 데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월에 4월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안이한 현실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고 있던 터였지만 미국 정부는 귀를 닫았다. 미국 정부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조언도 무시했다. 결국에는 수도 워싱턴을 비롯한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언되고 있고 미국 각지에서 병상 부족과 진단키트 및 의료용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 역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 대규모 확산을 방치하게 된 경우다. 특히 네마와시라고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전 교섭이나 사전 조율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합의하는 방식의 의사결정 문화가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 또한 방역엔 큰 걸림돌이 됐다.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내야 할 사태 초기의 행사를 연기하지 않으려고 일본 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려다가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쿄올림픽 연기가 확정된 이후 일본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긴급사태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본 의사회가 의료 위기 상황이라며 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하고 지자체 등도 이에 동조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결국 지난 7일 도쿄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지난 16일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번 사태 대응에서 정반대의 방역 정책을 보여주는 국가는 중국과 스웨덴이다. 중국은 최초 발원지인 우한 지역을 봉쇄해 도시 전체를 폐쇄한 데 반해 스웨덴은 백신이나 감염으로 한 집단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인구가 면역력을 갖춰 집단 전체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하는 집단 면역 전략을 사실상 취하고 있다. 아직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쪽이 옳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선 중국 측 전략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8일 오전 기준 확진자 8만 3,918명에 4,6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명률이 약 5.5%로 집계됐다. 스웨덴의 경우 확진자 1만 8,926명에 2,2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치명률이 12%에 이른다. 먼저 중국은 지난 1월 23일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을 전면 봉쇄해 이 일대 거주자 900만 명을 고립시킨 데 이어 러시아 접경 지역인 해룡 장성의 성도 할빈에 대해서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봉쇄령을 내렸다. 이 같은 전면 봉쇄 효과 등에 힘입어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한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중국은 현재 전세계 확진자 수 순위에서 10위까지 내려갔다. 다만 중국의 이처럼 강력한 봉쇄 전략은 중앙 집권적 공산주의 시스템 하에서만 가능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처럼 강력한 봉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집단 면역을 기치로 내건 스웨덴에서는 재택근무,
고령자 자가격리, 50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제외하면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다. 자가격리도 권고사항에 그쳤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외출하며 공원, 상점, 카페 등을 평소처럼 다녔다. 하지만 집단면역 전략을 취한 지 한 달 만에 감염자가 120배나 늘어나고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스웨덴 정부는 집단감염 전략을 철회할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보도도 잇따르지만 아직까지 스웨덴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책 전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태 초기만 해도 방역 모범국으로 칭송받았지만 한순간에 동남아 확진자 1위 국가로 전락했다. 코로나19 초기에 방역망을 튼튼히 했지만 잠시 긴장의 끈이 느슨해진 사이 확진자가 급증했다. 싱가포르는 사태 초기 밖으로는 중국인 및 중국 여행자들의 입국을 금지했고 안으로는 의무 휴가나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영주권을 박탈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태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지난달 23일 개학을 강행한 것이 결정적인 실책이었다. 개학 이틀 만에 한 유치원에서 교사 등 20여 명이 집단 감염되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잇따라 감염돼 버렸다. 결국 교육 당국은 매주 한 차례 재택 수업으로 한 발 물러섰다가 결국 3일 완전히 재택 수업으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정부의 개학 결정이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국민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순식간에 코로나 확산을 부채질한 셈이다. 지난 19일 이후 28일까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열흘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8일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 중 12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다. 한때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퉈 문을 걸어 잠근 문제하에서 이제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대처를 잘한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상전벽해를 겪을 수 있었던 건 실력뿐만 아니라 헌신도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준 의료진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격리에 나선 대구, 경북 지역 사례 등에서 보여진 선진 시민의식, 늦게나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역의 고삐를 다잡은 정부 대처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 초기 우리나라는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아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적극적인 마스크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아 초기 마스크 대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집단 감염이 발발한 대구에 민간 의료진이 몰려가기 시작했다. 중국과 같은 봉쇄 조치가 없었음에도 대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격리에 나섰다. 대응 초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도 방역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의사협회는 대규모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해 치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결국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지난달 1일부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나누어서 진료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병상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도 정부가 초기와 달리 방역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점도 싱가포르와 같은 2차 대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추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음에도 정부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확진자 429명, 사망자는 단 6명. 대만의 방역 성과는 숫자가 말해준다. 중국과의 왕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분류됨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건 발빠른 초기 대응이었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의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통보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대만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다. 무한발 항공기에 대한 검역을 곧바로 시작했으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제한했다. 2003년 사스의 악몽이 교훈이 됐다. 사스를 겪고 난 뒤 정비한 감염병 단계별 124개 행동 지침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배제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2월 6일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차이잉원 총통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전문가들과 수시로 회의를 가졌다. 특히 방역 전문가인 천질런 부총통에게는 사태 총괄 권한을 내렸다. 천질런 부총통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 방역학 박사 출신이다. 사스가 유행할 당시 위생복리부 부장이었고 2004년 세계 최초로 중앙전염병제휴센터를 설립해 대만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인물이다. 실무진에도 의료 전문가가 있었다. 천스중 위생복리부 부장은 타이베이 의대를 졸업한 치과 의사로 건강보험위원회와 타이베이시 의사회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17년 2월 취임해 역대 최장 위생복리부장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천스중 부장은 실무를 총괄해 코로나19 방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만은 중국이 우한을 봉쇄한 다음날 곧바로 마스크 해외 수출도 금지시켰다.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히 하고 있다. 발빠른 초기 대응에 이어 전문가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사태를 진두지휘함으로써 대만은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17일 이후로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